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열심히 일하고 아이 보는 워킹맘이에요. 많은 분들의 사연을 접하며 같이 울고 웃었던 지난 날들이었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용기 내신 것처럼 저 역시도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여유 있지 않은 집안에 장녀로 태어나 힘들게 살았고, 그럼에도 꼭 대학교는 가야 할 것 같아서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가 벌어서 대학교를 마치게 되었어요. 하지만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현실이 녹록치 않아 오랜 취중생 노릇을 할 수 없어 중소기업의 평범한 회사원으로 삶을 시작해 나갔어요. 동기들은 대기업의 면접도 보고 스터디도 하면서 좋은 자리에 취직을 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저에겐 그런 시간조차 사치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하루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당시 외과 레지던트 3년 차인 의사였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제가 의사에게 시집을 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결국 시댁의 모진 반대가 있었고 그것을 다 헤쳐나가며 저희는 결국 결혼을 할 수 있었답니다. 힘들게 의사 만들어놨더니만 겨우 데려온 게 젖단 애라니.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온다. 너 보는 눈이 아주 바닥인 거지. 네가 제안이면 안 된다고 단식까지 했으니 허락한다면 나한테 어떠한 기대도 마라. 아가씨도 마찬가지로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 네, 어머님. 충분히 화나신 거 이해합니다. 제가 가당치도 않겠죠. 그래도 혼수 리스트 알려주시면 최대한 맞춰볼게요. 나름 일찍 취직해서 자리도 잡았고 어머님한테 성에 차지 않는 며느리지만 그래도 최대한 맞춰서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괜히 싸구려 혼수 들여서 사람 난감하게 하지 말고 그냥 빈몸만 와. 어차피 뭐래도 내 성에 안 찰 테니까. 엄마,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제가 은수 좋아서 쫓아다니고 한 결혼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무시할 사람 아니라고요. 벌써부터 여자한테 놀아나는 꼴이란.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는 게 진짜 화가 치밀어 오른다. 어떻게 저런 애가 내 며느리가 된다니. 내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할 거야? 하여튼 지혜비 닮아 연민만 많아가지고 아무쪼록 허락은 한다만 각오해. 시어머니는 절 처음 봤을 때부터 면전에 대놓고 막말을 퍼부으신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사랑에 눈이 멀어 남편과 결혼을 강행했죠. 저희 부모님들은 제가 의사 남편과 결혼을 하자 의사 사이를 얻게 되었다며 엄청 기뻐하셨고 결혼식장에서 그 모습을 본 시댁 식구들은 속상하게도 꽤나 비꼬듯 다 들리게 저희 집을 무시하기 바빴어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부모님들은 그 얘기를 듣고도 반박 한 번 못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박은 것 같아 두고두고 마음이 아프답니다. 아무리 없이 살았어도 올바르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더 죄송하였던 거죠. 어머니, 저 집 좀 보세요. 무슨 거지들도 아니고 의사 사이 얻었다고 저렇게 기뻐하는 꼴이란. 정말 우습지 않나요? 누가 아니라니. 내가 저런 집이랑 사돈을 맺을 줄 누가 알았겠어? 진짜 나 부끄러워. 그래서 하객도 많이 안 불렀다. 분명 손님들이 와서 며느리 뭐하는 애냐, 어디 집안 사람이냐 물어볼 거 뻔한데 내가 뭐라고 대답하니? 그냥 친척들만 불렀어. 남들은 장남이니까 더 성대하게 결혼시키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나 뜨거워서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진짜 하다하다 장남한테 뒤통수 맞을 줄은 누가 알았겠어?
저 집 얘기는 하지도 마라. 구질구질한 집이랑 엮지도 말고. 얘기만 해도 속 뒤집어지니까. 그러니까요, 어머님. 저도 진짜 아주버님 보고 놀랬어요. 어떻게 형님이란 사람이, 아우, 한숨 나오죠, 정말. 제가 있으니까 그래도 어머님 힘 좀 내세요. 저희 부부가 어머님한테 더 잘할게요. 아셨죠? 노여움 푸시고 오늘 좋은 날이니 웃으세요. 그래, 고맙다. 너네 부부 때문에 그나마 내가 웃지. 어디 쟤네 보면 한숨 나와서 내가 웃어지겠니? 여하튼 넌 내 맘에 쏙 든다니까. 저 아니면 어머님 마음 누가 알아주겠어요. 분명 형님도 아주버님이 의사라고 하니까 눈이 뒤집어져 시집 온 걸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다 들리게 저렇게 말하는 동서와 시어머니를 보며 오늘은 좋은 날이니 참자 하며 주먹을 꽉 쥐고 참았어요. 동서는 대학교에 외래 강사로 나가면서 정교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고 그런 동서를 시어머니는 참 예뻐하셨죠. 집도 어느 정도 잘 사는 집안의 딸이어서 시동생과는 선을 봐서 조건만 보고 결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와 동서는 정말 잘 맞는 고부 사이였어요. 그런 고부 사이에 저같이 평범한 며느리가 끼기에는 가당치가 않았던 거였어요. 하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무시하면 절대 안 참을 거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눈물을 꾹꾹 눌러 담았죠. 저희 부모님도 혹시라도 저한테 해가 될까봐 애써 모른 척 하시는 그 모습이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시댁에 많은 무시가 있었지만 남편이 제 힘이 많이 돼주어서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얼마 뒤 남편이 크게 사고가 나면서 신경이 많이 손상되고 말았고 외과 레지던트였던 남편은 환자 수술을 할 수도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이 원망스러운 날이 돼버렸어요. 이래서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해. 너 어쩔 거니? 이게 다 네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잘못된 일이잖아. 네가 책임져. 이게 왜 은수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사고가 난 건데 그런 말씀 마세요. 은수야, 너 잘못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어머님, 너무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편하세요? 이 다쳐서 저도 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픈데 어쩜 말씀을 그렇게밖에 못하세요? 그냥 어머님은 애초부터 제가 싫으신 거죠. 뭐든 다 저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어머, 형님. 어머님한테 지금 토끼는 뜨고 대드는 거예요? 이래서 못 빼어먹은 사람은 티가 난다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속상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어른이 얘기를 하면 듣고 죄송합니다 하면 될 것을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셔야겠어요? 재수 씨는 여기 자리에 낄 게 아니죠. 누구 보러 이래라 저래라입니까? 가뜩이나 이 사람이 제일 속상할 텐데 말 삼가세요. 그래, 네 동서 말이 천번만번 옳다. 못 빼어먹어서 눈이나 동그랗게 뜨고 너 보면 혈압 오르니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남편이 다쳤다는 이유로 저에게 막말을 하는 시어머니와 동서를 보고 있자니 너무 억울했고 남편은 그런 저의 모습을 보다가 절 끌고 밖으로 나와 위로해 주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했을 때 이 정도 시집살이를 각오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정말 비참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슬픈 일 속에서 남편은 결국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고 재활치료를 하기 시작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갑작스러운 가장이 돼버렸고, 시댁에선 저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저희에게 1원 한 푼 보태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재활치료를 하면서 회복에 힘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제 탓이라고 돌리며 저희를 외면하셨어요. 그나마 저희 친정 부모님이 없는 형편에 저희를 도와주시려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 결혼하면서 아무것도 못해줬다는 그 죄책감으로 말이죠. 부모님의 빠듯한 형편을 알았기 때문에 막상 도움을 받아도 정말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미안해.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나만 믿고 결혼한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갑작스럽게 네가 가장이 되어서. 부부가 힘들면 다 의지하는 거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자기는 재활이나 신경 써. 난 자기가 건강하면 되니까. 내가 재활 열심히 해서 꼭 호강시켜줄게. 엄마도 그렇고 재수 씨도 다 당신 무시 못하게 해줄 거야. 너무 미안하다, 진짜.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날 당신이 선택해 준 것처럼 지금은 내가 최선을 다할 때인 것 같아. 부부 사이 그런 게 어딨어. 걱정 마. 일을 하지 못하게 된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했고 오히려 그 모습을 보니 제가 더 미안해졌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를 사랑 하나만으로 선택해준 남편이기에 저 역시도 남편에게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전 마음을 다잡고 낮에는 다니고 있던 회사를 다니고 디자인 전공을 살려 홈웨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부수적인 수입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았고 뭐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내 사업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를 악물고 견뎠어요. 그렇게 희망을 품고 열심히 달리고 달렸으나 모든 것이 제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같이 사업을 준비한 직장 동료의 배신으로 인해 저는 집을 담보로 잡아 대출받은 금액을 날려버리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잘해보겠다고 한 것이었으나 결론적으론 집안 재정 상황이 더욱더 악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댁은 또 난리가 나 바로 저희 부부를 호출해 막말을 퍼부어댔고 자존감이 꺾일 대로 꺾였던 터라 정말 아무런 말도 변명도 할 수 없었어요. 내 이럴 줄 알았다. 네가 먹여 살려? 넌 그런 애야. 불행을 몰고 오는 애. 너 만나서 우리 아들 의사 관두고 꼴랑 하나 있는 작은 아파트마저 경매로 넘어가게 해? 하여튼 하나부터 열까지 어쩜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진짜 너무 진절머리 난다. 이 사람도 잘하려고 그랬던 건데 너무 그렇게 마세요. 솔직히 엄마가 도와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엄만 그런 말 할 자격 없어요. 아파트도 저희 힘으로 한 건데 왜 엄마가 나서서 이 사람 면전에 대고 뭐라고 하시냐고요. 그만하세요. 이 사람도 힘드니까. 어머, 아주버님, 그건 아니죠. 어머님이 아주버님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인데. 근데 형님, 세상 물정 모르셔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사기를 당해요? 하여튼 없이 사는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된다니까.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게 웬 말이야 진짜. 근데 차라리 잘 된 거죠. 애초에 형님이 사업이 가당키나 해요? 다니고 있는 작은 회사나 잘 다니지. 아휴, 한심해 정말. 동서가 그렇게 말 안 해도 지금 나 엄청 속상하니까 그만 긁어. 동서 아니어도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 그리고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손윗 사람인데 말은 좀 가려해야지. 내가 못 배운 게 아니라 동서가 못 배운 티가 나는 것 같네. 그러게.
그냥 다니던 회사나 다니면 좋잖아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 말. 옛날 속담인 거지. 그게 형님한테 적용될 줄 알았냐고요. 아휴, 또 어머님 걱정만 느시게 생겼네. 하여튼 형님, 뭐 하나 하면 잘 된 게 없다니까. 지질이 복도 없지. 동료의 사기로 인해 담보로 잡혀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것을 알게 된 동서는 위로는커녕 오히려 웃으며 저를 깔아뭉개었고, 오히려 우리 집 경매 소식에 고소해하는 동서를 보니 가족이 아닌 남보다도 못한 사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저와의 이혼을 강요하였고,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크게 화를 내며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나왔어요. 당장 이혼해라. 저런 지질이 불행한 거랑 뭐하러 샀니? 쟤랑만 이혼하면 너 재활이고 뭐고 다 해줄 거니까 헤어져.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저 이 사람 신경 손상되고 지금까지 그래도 혼자 가장 노릇하며 살아왔어요. 물론 사기로 인해 지금은 힘들어졌지만 그동안에 혼자서 얼마나 아등바등 살아왔는 줄 아세요? 그런데 이혼이라니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솔직히 형님이 우리 집에 가당키나 하나요? 딱 봐도 빈티 줄줄해. 어머님이 현명한 판단을 하신 거죠. 아주버님, 잘 생각해요. 다들 그만 못해요? 이 사람 내가 평생 지켜줘야 될 사람이고 그동안 저 때문에 가장 역할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수 하나 했다고 이혼이라뇨? 엄마 냉혹한 사람인 거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정말 실망이에요. 가자 여보. 아주버님, 잘 생각하세요. 지금 이대로 가면 엄청 후회하실 거라고요. 욕심이 화를 불러 이사달이 난 건데. 아우 정말. 두고 보세요. 저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니까. 당신도 혹시라도 후회할 것 같으면 어머님 말대로 해도 좋아. 시댁에서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게 되니 더 이악 물게 되었고, 남편은 그런 저에게 미안해하며 본인이 재활을 열심히 해 다시 윤택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하였지만 저 역시 마음을 달리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빚을 갚아 나가기 시작하면서 시댁과는 거의 절연하다시피 연락을 두절하였고, 회사 일과 더불어 대리운전, 주말엔 식당 아르바이트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혼자의 힘으로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고, 밤낮으로 고생한 결과 작은 제 브랜드를 론칭하여 점점 입지를 넓히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번 일이 트이니 남편마저 재활에 성공하였고, 예전만큼 외과에서 수술은 힘들게 되었지만 일반 피부과 병원에 페이닥터로 취직을 하여 자리를 잡아나가게 되었어요. 불과 3년 만에 저희에게 벌어진 일이었죠. 남편 또한 자존감을 많이 회복하여 여기저기 병원에서 남편을 페이닥터로 쓰려고 러브콜이 쏟아졌고, 그런 저희는 매 순간순간이 감동이고 행복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구나 싶으면서 모든 순간에 감사하게 느껴졌거든요. 정말 고생했어. 너 밤낮으로 일하는 동안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는데. 당신 덕분에 우리 이렇게 사는 거잖아. 당신이 옆에서 용기를 준 게 더 고맙지. 솔직히 집 그렇게 날리고 얼마나 나 원망했겠어. 기다려줘서 고맙고 미안해 정말. 전혀. 당신 원망한 적 한 번도 없어. 오히려 너무 고맙지. 우리 이제 새로운 삶만 남았으니까 더 열심히 살아보자. 당신한테 고마워. 그때 날 떠나지 않고 오히려 용기를 북돋아 줬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거야.
네 능력이 좋아서 그런 거지. 나도 당신 때문에 재활에 성공했잖아. 그때 당신 아니었으면 진짜 살 가치가 없었는데. 남편과 저는 힘든 생활을 견뎌내서 그런지 서로 더 돈독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브랜드가 조금 유명해지자 대학교 내 외부 강의로 저에게 특강 의뢰가 들어왔어요. 제가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패디과 학생들에게 특강을 해달라는 의뢰였어요. 작지만 나름 탄탄한 브랜드를 만들어낸 CEO라고 하면서 말이죠. 전 곧바로 수락을 하며 저처럼 어려운 학생들도 미래의 좋은 브랜드 대표가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널리 퍼뜨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서 학생들에게 특강할 자료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특강을 하게 되었어요. 특강하는 날 강당에서 나름 리허설 겸 제가 만든 자료를 한 번 더 체크하고 있는데 멀리서 많이 보던 실루엣이 걸어 들어왔어요. 자그마치 3년간 손절했던 동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외부 강사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알았는데 이렇게 특강날 만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동서는 저를 보자 표정이 오묘해지더라고요. 어머, 형님 아니세요? 아니, 형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 빚 갚느라고 애쓰신단 소문은 들었는데 혹시 저희 학교 청소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얼마 전에 학교를 옮겼거든요. 근데 여기서 볼 줄이야. 진짜 놀랄 노짜네요. 반갑기도 하고. 그러게, 동서는 전혀 안 변했네. 말투며 사람 깔보는 눈도 그렇고. 동서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눈깔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 천박하게 눈깔이라니? 역시 형님도 전혀 안 변했네요. 어머머, 거기 제 차키가 떨어졌네요. 주워주실래요? 동서는 절 보자마자 깔보며 제 발밑에 일부러 외제차 키를 은근히 흘리면서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곧이어 제가 차키를 주워주자 또다시 허세를 부리며 저를 깔아뭉개려고 했어요. 3년이 지나도 사람 천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옛 어른들의 말이 아주 꼭 맞았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사람이 저런 인성을 가졌는지 저런 사람이 애들을 가르친다는 게 우스웠어요. 그 체키 로고 보이시죠? 저 이번에 차 바꿨는데 형님, 2억차 못 타보셨죠? 외제차 S클래스로 바꿨거든요. 외제차? 고작? 웃긴다 동서. 뭐 하긴 시간 강사 시급 얼마나 하겠어. 교수 될 거라는 희망으로 일하는 거지? 그래야 좀 체면이 서니까. 아, 맞다. 어머님도 아직 동서 교수 되기만을 뭐 기대하고 계신 거야? 진짜 웃긴다. 두 고부가 참 잘 어울린다니까. 근데 지금까지 시간 강사하고 있는 거면 정 교수는 물 건너 간 거 아니야? 내 주변 사람들은 잘만 되던데. 몇 년째 시간 강사라니. 돈이 있어도 실력이 부족하니 안 되는구나, 정 교수가. 참 그것도 안타깝다. 내가 변한 만큼 동서 또한 변했을 줄 알았는데. 뭐예요? 아니, 학교에 청소나 하러 온 아줌마가 시급 운운하네? 형님, 뭐 돼요? 그러고 보니까 3년 전이랑 느낌이 다른데? 구질구질 어디 가겠나요? 괜히 있는 척 마시고 저기 음료수 흘렸으니까 마대자루 갖고 와서 바닥이나 닦아요. 딱 어울리네. 전 동서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방에서 즉시 동서 발밑으로 집기를 떨구며 말을 이어나갔어요. 동서는 제가 말을 끝내자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입이 떡 벌어졌고
전 그동안 당해온 세월이 한 번에 내려가듯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아, 나야말로 키 좀 주워줄래? 아, 맞다. 넌 20억짜리 집에 못 살아봤지? 고작 2억짜리 차 타고 할부 갖고 다니느라. 아니, 이 키는 서초동 브랜드 아파트 키 아니에요? 형님이 이 키를 어떻게 가지고 있던 거예요? 아니, 혹시 그 집에서 가정부 뛰시는 건 아니죠? 형님 같은 분이 그 키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을 텐데. 입주 가정부면 뭐 납득할 만할지도. 어쩌냐, 동서? 여기 이 브랜드 내가 론칭한 거야. 그리고 오늘 디자인학과 특강도 내가 강의온 거고. 동서의 기대에 못 미쳐서 미안하게 됐네. 3년 전 동서가 우리 집 경매 넘어갔다고 무시했던 거 기억하지? 그때랑 지금이랑 정말 달라. 남편도 재활 성공해서 지금 피부과에서 일하고 있고 집도 얼마 전에 매매해서 구입했어. 생각했던 거랑 다르지? 아, 거짓말? 지금 저보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3년 만에 이렇게 환골탈태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법에 걸리는 엄한 일 저지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브랜드가 어떻게 형님 거일 수가 있어요? 오늘 특강 강사라는 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믿기 싫으면 믿지 마. 눈앞에 보고도 현실을 부정하는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안 믿는 게 동서는 속 편할 수도 있겠다. 동서는 납득할 수가 없는지 계속 현실을 부정하였고 그 얼굴을 보아하니 제가 여태까지 마주한 동서 얼굴 중 가장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데 울그락불그락 하는 것이 아주 고소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어 전 특강을 이어나갔고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나름 있는 브랜드여서 그런지 학생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동서는 다시 한번 표정이 구겨졌고 강의가 끝나고 학과장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 학과장님이 대학생들을 저희 회사로 인턴십 제안을 하더라고요. 대신 저에게 원하는 것을 하나 말씀해 보라면서 계약을 하자고 하셨는데 전 그때다 싶어 외부 강사인 동서 자리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하고 싶다고 하니 학과장님은 조금 고민하시다 외부 강사는 언제든 쉽게 바꿀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흔쾌히 수락을 하셨어요. 늘 저를 무시하는 동서 자리를 제가 뺏게 된 거예요. 얼마나 속이 뻥 뚫리던지 이 사실을 난 동서는 길길이 날뛰게 되었어요. 뭐 외부 강사야. 이리저리 채용을 많이 하니까 상관없죠. 그것도 대표님은 강사 자격이 충분히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브랜드니까 오히려 브랜드 대표라고 하면 더 믿고 참여도도 높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야 뭐 학과장님이랑 학생들이 좋아해준 덕분에 이 자리까지 설 수 있었는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감히 내 자리를 탐내? 집까지 깨? 돈 좀 만지더니 눈에 뵈는 게 없구나? 과장님, 이건 아니죠. 저 임용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하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 여자를 안 치겠다고 하시고? 재계약을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애들 참여도도 낮은 수업이기도 하고 교수 평가 때도 가장 안 좋아요. 다른 교수들 평가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일 뭐 비일비재한 건데 뭘 그렇게 난리를 치나? 참나. 어쨌든 계약 때까지만 해줘요. 가만 안 있어. 당신 내 자리 뺏은 거 용서 못해. 얼마나 잘났길래 3년 만에 이렇게 바뀌어서 나타나? 그래봤자 내 밑이야.
동서는 화가 났는지 그 자리에서 학교를 빠져나갔고 동서가 간 뒤로 시어머니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동서의 얘기를 듣고 노발대발 하실 것 같던 시어머니는 제 생각과는 다르게 오히려 저를 만나고 싶다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 시어머니를 만나러 커피숍으로 나갔는데 시어머니는 역시나 동서와 함께였고 동서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퍼부어 줄 것을 바랬는지 제가 도착하자 저를 씩씩대며 노려보더라고요. 하지만 의외로 시어머니의 행동이 놀라웠습니다. 3년 전과는 다르게 부드러운 태도로 저를 대하셨고 그러나 전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굉장히 가소롭고 불편한 마음이 들면서 더욱더 싫어졌어요. 그래, 오랜만이다. 연락 한번 할 줄 알았는데 어쩜 연락 한 번을 안 하니? 그래도 내 아들이랑 살면서 너무한다. 어머님이 연락하지 말자고 하신 줄 알았죠. 저랑 이혼하길 바라셨는데 제가 연락하면 얼마나 언짢으시겠어요? 그래서 안 드렸어요. 둘째한테 얘기 들었어. 대학교에 강의 나가기로 했다며? 이제 우리 아들이랑 클래스가 좀 맞는구나. 집도 사고 지금 좀 너 꼴을 보니 살만한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며느리상이 지금의 딱 네 모습이었어. 지금 너의 그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풀어지는구나.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려고 저랑 같이 나오자고 한 거예요? 이 여자가 저한테 얼마나 모욕을 줬는데요. 입 다물어. 학교도 잘린 주제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네 형님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 강사가 된 거겠지. 의사 와이프가 브랜드 대표에 대학 강의까지 한다고 하면 얼마나 보기 좋니? 조치지 말고 입 좀 다물어라. 시끄러워. 어머님, 원래 이러신 분이었어요? 저밖에 없다고 해놓곤 지금 저 여자 앞에서 어머님도 똑같이 모욕을 주시는 거네요? 학교도 잘려, 정교수도 안 돼. 네가 뭐 하나 잘된 게 있니? 그나마 정교수 될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한심한 것, 에휴. 어머님이 이러고도 제가 어머님 볼 것 같아요? 큰아들이랑 연락도 안 하는 마당에 둘째 아들이랑도 손절하고 싶으신 거죠? 못돼 먹은 것? 머릿속에 그딴 생각밖에 없다니? 얘 첫째야, 나한테 하늘 꼴 좀 봐. 넌 착하니까 날 이해하겠지? 저를 불러놓고 둘이서 싸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버렸어요. 제가 박장대소를 하자 시어머니는 왜 웃냐며 재차 물어보셨고 동서 또한 기분이 나쁜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려보았죠. 그 모습 또한 즐겁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웃기다. 그렇게 애틋한 고부 사이가 왜 그렇게 됐대요? 코미디가 따로 없네. 개그 프로 안 봐도 되겠어. 뭐가 그렇게 웃기니? 넌 오랜만에 시어머니 만나서 할 얘기가 고작 그거야? 내가 너 받아준대잖아. 뭐 할 얘기 없어? 받아주긴 뭘 받아줘. 당신이랑 손절한 지가 언젠데. 이제야 우리가 좀 살만하다니까 아쉽나 봐. 꼴랑 아들들 의사 만들어서 유세 떠나본데 됐거든? 당신 아들이랑 나랑 힘들 때 거들 떠나 봤어? 이제 와서 손 내미는 것 좀 보소. 앞으로 영원히 볼 일 없을 테니 그리 알고 이 말 하려고 나온 거니까 김칫국 좀 들이키지 마셔. 당신이랑 딱 어울리는 건 저 천박한 동서니까 둘이 지지고 볶고 잘해봐. 난 그냥 내 남편 고아라고 생각하고 살 거니까. 둘째 아들 있으니 살만하잖아요. 둘째 아들은 무슨? 장남이 최고지.
그때는 우리가 오해도 깊었으니 지금 다 풀자고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천륜을 끊으면 되니? 천륜을 끊으려 한 건 당신이지. 그냥 평생 아들 하나 없는 셈 치고 사셔. 만약 당신 아들이 당신 본다고 하면 나랑 끝인데 당신을 보겠어? 그러니 좀 잘하지 그랬어. 이제 와서 손 내밀면 뭐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는데. 아, 그리고 동서야. 너 지금 정교수 못 되는 거는 실력이 없어서란다. 좀 정신 차리고 수양을 쌓으렴. 되지도 않는 강사 자리 붙잡고 헤매지 말고. 전 이 말만을 마치고 커피숍을 빠져나왔고 뒤에서 동서가 악쓰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려왔어요. 집에 오는 길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그 고생한 세월도 생각이 나고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 그리고 잘 버텨냈다는 저에 대한 대견함, 형용할 수 없는 마음이 합쳐지면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전 집에 와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하였고 남편 또한 잘했다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본인은 절대 어머님을 만나지 않겠다고 했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사고가 났을 때 어머님이 본인을 외면한 것이 남편 또한 가장 큰 충격인 것 같았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시어머니는 남편이 일하는 병원도 찾아가고 제가 일하는 회사까지 찾아와 모두 문전박대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동서한테 그날 그렇게 대한 것이 동서는 분에 못 견뎠는지 시동생을 조종해 시동생마저 시어머니와 연을 끊게 만들었고 시어머니는 두 아들을 동시에 잃게 됐습니다. 둘째 아들한테도 버려지자 어떻게든 저희와 연을 닿아보려고 애쓰셨지만 저희의 마음을 돌릴 순 없었고요. 아무리 어른이라도 상처받은 마음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제 누가 있니? 장남이 날 챙겨야지. 둘째는 언젠가 그럴 줄 알았단다. 첫째 네가 날 챙겨야 하지 않겠니? 다신 연락 마요. 엄마가 나 버렸을 때 나도 엄마 버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제 엄마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으니 가줘요. 아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다 받아준대잖아. 이제 니처랑 너랑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니까. 이제 와서 내가 능력 갖추니까 받아주는 건 뭔데 이 아줌마야. 그땐 이혼하라며. 당신은 금전적인 것만 보는 사람인 거지. 우리 부모님 대놓고 능멸하고 무시하고 나 당신 용서 절대 못해. 그러니까 어디 한번 늙음하게 쓸쓸히 늙어가 보라고. 예, 그땐 네가 좀 우리 아들이랑 급이 안 맞았잖아. 이제야 내가 널 받아들였는데 왜 그러니? 행복하게 지내면 되지.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가줘요. 이제 연락하지 마. 엄마가 다시 한번 찾아오면 우리 이사 갈 거니까. 시어머니와 손절하고 지금은 시간이 참 많이 흘렀어요. 전 아이도 낳았고 회사가 더 커져 열심히 워킹맘을 하고 있답니다. 시어머님 본인의 태도 때문에 둘째 아들과 저희 남편 딱 두 아들을 잃은 셈이죠. 결론적으로는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저희가 아이를 낳자 한 번은 보고 싶다며 또 넌지시 연락이 왔지만 남편과 저의 태도는 절대 보여줄 수 없다였어요. 저는 대학교 시간 강사를 고작 1년 정도만 했지만 저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커리어를 남겨줬고 교수들에게 듣기론 동서는 이곳저곳 시간 강사를 하다 결국 정교수 임용이 안 돼서 교단을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능력이 없으니 교수가 될 리는 만무했죠. 그리고 지금은 시어머니와 손절하고 살림만 하고 있다는데
동서를 잘 아는 지인이 말해주기를 정말 펑퍼짐한 아줌마가 돼서는 집에서 하루 종일 먹고 자기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동서 모습을 본 시동생은 진절머리가 났는지 밖으로만 돌면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요. 참 인과응보죠? 그렇게 절 무시하더니 본인은 저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과거를 회상하면 힘들고 아픈 날들이었지만 그런 날들이 있었기에 제가 이 악물고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듭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와중에도 각성이 되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고 꿈을 놓지 않으면 언젠간 이루어진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힘내시며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입니다. 저에게는 누구보다 소중한 엄마가 계셨습니다. 지금은 함께하지 않으시지만 항상 저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저도 엄마를 본받아 아이에게는 무한한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런 사랑이 잘못된 경우도 있죠. 바로 저희 시댁 식구들입니다. 저는 한 모임에서 우연히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진중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모임이 끝나고 자주 함께 동네로 가다 보니 친해지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중 좋은 감정이 생겨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연애 1년 후 결혼을 다짐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묵직하고 든든한 성격이 저에게는 큰 버팀목이 될 거라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가 안 계셨는데요. 고등학교 시절 아빠가 암에 걸리시게 되면서 투병을 하시다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어떻게든 손을 써보려고 이런저런 치료들을 계속 받으셨지만 결국 전이가 되면서 상황이 나빠지셨고 아빠와 이별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때 당시 엄마와 저는 오랫동안 큰 슬픔을 느꼈었죠. 혼자가 되신 엄마와 평생 함께 있어야 되겠다 다짐을 했었지만 엄마는 오히려 제가 빨리 결혼을 해서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자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한다면 아빠처럼 든든한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바로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홀로 있는 엄마가 걱정이었지만 남편은 저와 저희 엄마에게 잘하겠다며 자주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여기 나랑 결혼할 상진 씨야. 상진 씨 인사해. 우리 엄마.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가워요. 우리 운주랑 만나고 있다고? 아시다시피 우리 집 아빠가 돌아가셔서 나랑 둘이서 살고 있어요. 네, 은주 씨에게 들었습니다, 어머니. 같이 있었으면 예비 사이 정말 좋아했을 텐데 은주 잘 부탁해요. 엄마, 아빠도 계셨으면 상진 씨 듬직히 하셨을 거야. 상진 씨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래, 그런 거 같네. 나는 은주만 좋다고 하면 다 좋아. 그러니까 두 사람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친정에서의 허락은 어렵지 않았지만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처음 인사를 가고자 약속을 잡으려고 했는데 약속도 피하시고 만나주려고도 하지 않으셨죠. 시댁에선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셨어요. 홀어머니의 외동딸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남편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결사반대를 하셨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자 남편은 전적으로 제 편에 서서 시모와의 연을 끊을 정도까지 결혼을 강행했답니다. 처음에는 냉담했던 시어머니께선 나중에는 결국 받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과의 연을 끊겠다고 나오니 어쩔 수 없이 받아주셨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후에는 그럭저럭 살았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크게 간섭하시진 않으셨죠. 종종 막말을 하시긴 했지만 그때마다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임신을 하게 되었고 저는 출산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답니다. 그 이후부터 시모는 제가 남편의 월급으로 사치를 할까 싶어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신경을 쓰셨어요. 예, 은유 엄마야. 너 못 보던 옷이다. 새로 샀니? 네? 아, 이거 은우 아빠가 저번에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사줬어요. 아니, 옷이 네가 뭐가 필요해?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입으면 되지. 이건 얼마니? 얘는 상진이가 사준다고 해도 거절해야지. 그걸 다 받고 있니? 어머니, 이거 얼마 안 하고 거기다가 저도 잘 입고 다녀야죠. 요즘은 후줄근하게 다니면 남편이 돈도 안 주나 욕해요, 사람들이. 아유, 말이나 못하면. 얘, 가지고 있는 옷만 잘 관리해도 후줄근하게 안 보인다. 네가 살림을 대충 하니까 옷이 허름해지는 거지. 시모는 옷이라도 하나 바뀌면 옷을 또 샀다며 요란법석이셨어요. 특히 밖에 나가서 일도 하는 것도 아닌데 새 옷이나 화장품을 사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셨죠. 저에게 쓰는 돈은 매우 아까워하셨지만 시댁에 쓰는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우셨어요.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도 하셨답니다. 그렇게 결혼 5년이 되었을 때 갑자기 시아버님께서 암에 걸리셨어요. 종합검진을 받으면서 발견하셨는데 거의 초반에 발견이 되어서 조직만 떼어내면 완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요. 시아버님이 병원에 계시는 동안 간병인이 필요했는데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께서 간병을 하실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댁에서는 당연히 제가 할 거라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아빠 내일 모레 병원 입원하는 거 알지? 시간 맞춰서 와라. 올 때 반찬도 몇 가지 해서 들고 오고. 병원밥이 입맛에 안 맞으시다고 하니까 치료 받는 동안에는 직접 반찬하고 밥해서 와야 되겠다. 네? 제가 간병을 하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어떻게 아버님 병간호를 해요? 어머님이 하시는 거 아니시고요? 예, 늙은 내가 어떻게 병간호를 하니? 너는 집에서 쉬고 있는데 건강한 네가 해야지. 거기다가 네 아빠 암 걸렸을 때 네가 간병해 봤을 거 아니야. 경험도 있으니까 잘하겠지. 아니, 저는 은우도 봐야 되고 거기다가 형님도 계시는데 어머님이랑 형님이랑 저 이렇게 돌아가면서 간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간병인을 쓰시던지. 간병인? 너는 돈도 안 벌면서 간병인을 고용하자는 거냐?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시아버지 간병 네가 해. 그네는 허약해서 못해. 아주버님과 형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시모는 형님은 어려워하셨어요. 아마 결혼을 할 때 형님 집안이 부유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많이 기울이는 결혼을 하셨던 모양이었어요. 저도 명절이나 행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형님을 보지 못했었는데 늘 이런 시댁 일에는 저만 참석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과는 말이 통하지 않았고 저는 남편과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은엄마, 아버지가 아프신데 이거저거 따질 때야? 그러다가 아버지 건강이 나빠지시면 어쩌려고. 어쨌든 지금 쉬고 있는 건 당신밖에 없잖아.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이번에는 좀 넘어가 줘. 아니, 왜 어쩔 수가 없어. 아주버님네랑 비용을 나눠서 간병인 고용을 하든지 하면 되지 않아? 거기다가 나만 간병을 하라는 게 말이나 되냐고. 그 돈은 어디 한두 푼이야? 당신이 쉬고 있으니 당신이 그냥 간병하러 가면 되지. 보행도 다 가능하시고 그냥 옆에서 밥만 잘 챙겨주면 되는데 뭐가 힘들어?
힘든 일 아니라고 생각하면 당신도 휴가 내서 같이 해. 그럼 되잖아. 내가 어떻게 휴가를 내서 간병을 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번에는 나도 당신이 간병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만 이야기하자. 처음에는 제 편을 들어주었던 남편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의 불만에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간호를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시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신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병간호를 하게 되었답니다. 간병을 할 때 필요한 비용은 모두 남편이 지불했어요. 평소 돈에 대해서 예민하셨던 어머님은 남편이 모든 것을 결제하는데도 별다른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퇴원을 하고 난 후에는 시댁 식구들은 더욱 서로를 애틋하게 생각했어요. 특히나 시모는 앞으로 제가 시부를 모시길 원하면서 합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은희 엄마야, 우리 너네 집으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 아빠도 아프시고 건강도 안 좋으신데 며느리가 모셔야지 어쩌겠니? 언제 이사 가면 좋을지 알아보거라. 아니, 합가라니요? 갑자기요? 어머님, 저는 합가 못해요. 아버님 편찮으신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합가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방도 없고 집도 좁은데 저희 세 식구랑 어머님 아버님까지 다섯이서 방 2개 집에서 어떻게 지내나요? 너네 식구 방 하나 쓰고 나머지 방은 우리가 쓰면 되지 뭐가 문제냐. 우리 집 정리하면 나오는 돈으로 아니면 이사를 가자꾸나. 어머님, 지금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어머님 댁 처분한다고 해도 집 못 구해요. 거기다가 저희 이사 갈 생각도 없고요. 아니 내가 너한테 시집살이를 시키니 뭐라니. 합가를 해보지도 않고 왜 계속 안 된다고만 해? 일단 해보고 불편하면 나가면 되지. 아니요. 이건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니면 아주버님 댁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으시지 않으세요? 거기는 방도 4개니까 거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니? 그네 불편하게. 그냥 너네 집으로 들어가 살란다. 상진이도 그게 낫겠다고 하니 그렇게 알거라. 알고 봤더니 시모는 이미 남편에게 합가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였고 남편 또한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던 것이었어요. 저에게 아무런 이야기 없이 결정한 것이 너무나 황당했지만 합가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시아버님의 상태는 점점 더 괜찮아졌고 치료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셨어요.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몸에 좋다는 온갖 것들을 다 챙겨 드셨기 때문이었죠. 합가는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었지만 그날 이후로 시댁 식구들은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더 지나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저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직장 생활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죠. 시댁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비아냥거리며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그렇게 일해서 얼마나 버니?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니니? 너 직장 다닌다며 옷이며 화장품이며 잔뜩 살 텐데 아까운 줄은 모르고. 어머님, 그래도 어느 정도 벌어요. 거기다가 직장 다니니까 아이도 좋아하고요. 너 직장 다닌다고 해서 상진이 안 챙기면 안 되는 거 알지? 집안일도 네가 다 알아서 해야 된다. 돈 몇 푼 번다고 남편 부려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나눠서 할 건 나눠서 해야죠. 아니 이것 봐라. 너 우리 애 부려먹으려고 취업한 거니? 난 절대 그 꼴 못 본다. 상진이 부려먹을 거면 당장 일도 그만둬.
시모는 제가 일을 하면서 몇 푼이나 버냐며 비아냥거리실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제가 남편을 집안일로 부려먹을까 노심초사 하셨어요. 직장에 다니면서 점점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지쳐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만 데리고 둘이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건 친정 엄마였어요. 친정 엄마와 아빠는 동네에서도 소문난 인고 부부셨답니다. 아빠의 은퇴가 거의 다가오는 시점에 갑작스레 암이 발병되었고 전이가 되면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엄마는 많은 아픔 속에서 딸만은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고 계셨어요. 거기다가 건강도 나빠지셔서 혹시라도 내가 이혼을 하는 날에는 엄마가 충격을 받으실 수 있겠다 싶어 꿋꿋이 참아내기로 했습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엄마였기 때문에 엄마의 바람을 지켜드리고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암에 걸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검진을 받았는데 몸 곳곳에 이미 전이가 되어 손쓸 방도가 없을 정도라고 하셨어요.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재택으로 일을 돌리고 엄마 병간호를 하기 시작했어요. 재택이지만 월급은 그대로 받았으므로 수입의 변동은 없었지만 어쩐지 남편은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어머님한테만 신경 쓰는 거 아니야? 어차피 병원에만 계시고 거기다가 이제는 손 쓸 수도 없다고 하는데 그쪽으로만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냐고.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당신 아버님 아플 때 기억 안 나? 그때도 나는 하루 종일 병원에서 병간호 했잖아. 그때랑 마찬가지인데 뭐가 불만이야? 거기다가 월급도 그대로 들어오고 당신 저녁밥 차려주고 집안일 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잖아. 근데 어떤 게 불만이라서 그렇게 얘기를 해? 아니, 아무리 병원비를 장모님 돈으로 다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소소하게 들어가는 비용들도 있을 거고 거기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기름은 안 써? 나 참, 당신 돈으로 기름 한 방울도 안 넣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은 이상하게 자신의 돈으로 병원비를 내거나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 생각했는지 돈에 대해서 예민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병원 비용은 엄마가 다 지불을 하고 계시고 간병인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병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신경이 쓸 부분은 없었죠. 다만 얼마 사시지 못하니 그동안만이라도 엄마 곁에서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시댁에서도 주기적으로 전화가 와서 저의 행동을 나무라셨죠. 은우 엄마야, 너 오늘도 엄마 병원에 가니? 너 자꾸 그렇게 병원에 가면 가서 균들 다 옮아 오는 거야. 그건 알고 있어? 우리 상진이 몸도 안 좋은데 네가 자꾸 병원 들락날락 하면서 균이라도 옮겨오면 어쩌려고 그러니? 아무리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도 그렇지. 사돈도 너무 하시네. 어머님, 그 말은 정말 너무 하시네요. 저희 엄마 이제 1년도 안 남으셨어요. 아버님 간병하면서도 저 매일같이 병원에 갔었는데 그때는 은우도 어렸을 때인데 그건 걱정되지 않으셨나 봐요? 예, 그때랑 지금이랑은 다르지. 너 혹시 엄마 병원비도 네가 내니? 아니요. 병원비는 엄마가 다 내고 계세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그래도 염치는 있으시네. 네? 어머님,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전화하지 마세요. 예, 내가 못할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예민해? 솔직히 병원비
한두 푼도 아니고. 그거 다 내면 너는 어떻게 살려고 그래? 걱정돼서 한 말이다. 시모는 제 속을 뒤집어 놓기도 했지만 저는 그쪽에 감정을 쏟을 시간조차 없었어요. 엄마의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더 알차게 보내고 싶었답니다. 결국 치료를 받기 어렵다 판단이 되었을 즈음 엄마는 퇴원하셨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저도 엄마 집으로 찾아가 낮에는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점점 상황이 나빠지면서 엄마는 겨우 죽만 몇 스푼 드실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나마 잘 드시는 것이 전복죽이라 매번 사다 드렸는데 그날따라 집에서 급히 나오는 바람에 남편 카드를 들고 나왔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남편 카드로 2만 원짜리 전복죽을 결제했답니다. 근데 결제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너 이럴 줄 알았다. 너 당장 집으로 와. 네? 어머님, 저 지금 못 가요. 그냥 전화로 말씀하세요. 이게 잘못을 하고도 뻔뻔하게. 당장 집으로 오라고. 시모는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를 쳤고 저는 영문을 모르는 채 우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가보니 시모는 얼굴이 붉어져 씩씩대며 저를 보고 계셨고 그 옆에는 남편이 있었어요. 무슨 일일까 싶어 말을 해보니 바로 남편의 카드로 죽을 샀던 것이 문제였어요. 야, 너 우리 아들 돈으로 너네 엄마 먹을 거 사고 있니? 아니, 우리 아들 키우는데 뭘 해줬다고? 너네 엄마가 그 카드를 써. 네? 어머님, 고작 2만 원 쓴 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고작 2만 원? 너는 2만 원이 고작이니? 이것 봐. 얘 전부터 사치하는 것 같더니만 아주 난리구나. 너 병간호 하면서 절대로 돈 안 쓴다고 호언장담해놓고 이렇게 뒤통수를 치고 다니니? 내가 상진이한테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알아? 당신이 어머님한테 이야기한 거야? 아니, 내가 큰 돈을 쓴 것도 아니고 엄마가 겨우 먹는 전복죽 하나 산 건데 그게 그렇게 아까웠어? 당신이 전에 이야기했잖아. 어머니 간병하면서 쓰는 돈 하나도 없을 거라고. 내 돈 하나도 안 쓴다고 했으면서 이건 뭔데? 뭐? 아, 참나. 남도 이렇게는 안 해. 얘, 네가 번 돈도 아닌데 당연하게 쓰는 건 말이 되고? 됐고, 당장 너네 엄마한테 가서 돈 모두 받아와. 이날 이후 저는 남편과의 냉전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시모도 시모지만 무엇보다 내 편이 되어야 하는 남편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이야 생각조차 못했었죠. 그동안 돈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말을 하긴 했지만 고작 2만 원으로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게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나중에 남편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여보, 그래. 내가 당신 돈 하나도 안 쓴다고 했으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도 잘해줬는데 겨우 2만 원짜리 죽도 못 사드리는 거야? 당신 고작 2만 원이라고 했어? 이게 2만 원이 될지 2천만 원이 될지 어떻게 알아? 이걸 시작으로 앞으로 더 쓸 수도 있는 거고. 도대체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산 거야? 장모님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굳이 이런 걸로 재고 따져야 되겠어? 나는 시아버님 병간호도 다 했잖아. 그때는 당신이 병원 비용도 모두 지불한 거 아니야? 그때 내가 당신한테 왜 그렇게 쓰냐고 한 번이라도 이야기한 적 있어? 난 내 아빠고 장모님은 내 엄마가 아닌데 왜 내가 돈을 내야 하는 건데?
남편의 말에 저는 정이 떨어졌어요. 그간 살았던 세월 동안에도 남편은 시댁이라면 아끼지 않았지만 친정에는 그 흔한 과일도 한번 사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거기다 2만 원짜리 죽 산 걸 이렇게나 아까워한다는 것이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답니다. 남편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 역시 저와는 더 살고 싶지 않다며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아이는 제가 데리고 오게 되었어요. 시모는 동네방네 친정아빠가 암으로 죽었다고 해서 받아주기 싫었는데 친정엄마도 암에 걸렸다며 지금이라도 내쫓길 잘했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아이 양육에 대해서도 결사 반대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제 피가 섞여 있기 때문이라고도 하셨죠. 저는 이런 시모의 태도에 질렸고 방관하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에 질려버렸습니다. 엄마에게는 어쩔 수 없이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엄마, 사실 나 이혼했어. 전부터 말하려고 했는데 다 마무리되고 말하게 되었네. 잘 살고 싶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 이혼했다고? 아니 어떻게 하다가. 아휴, 네가 얼마나 속이 말이 아니었겠어. 엄마도 아픈데 다 엄마 때문이야. 아니야 엄마. 오히려 잘한 선택인 것 같아. 예전부터 맞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라 생각을 했었어. 근데 오지 않더라고. 그래. 지금은 마음이 좀 괜찮아? 지금은 훨씬 마음이 편하네. 그때는 하루하루 버티는 게 고역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엄마랑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으니 더 좋아. 처음에는 깜짝 놀라셨지만 그래도 제 선택에 손을 들어주셨죠. 저는 엄마 병간 후에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일도 그만두고 간병을 시작했어요. 1년의 시한부라고 처음에 들었던 것과는 다르게 엄마는 1년 동안 잘 버티셨습니다. 더 나아질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확인을 할 때마다 상황은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엄마의 상태가 나빠지게 되면서 더 이상 집에서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마지막 치료를 위해서 엄마는 다시 병원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입원을 하면서 병원에서는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던 엄마를 보며 이별을 준비하고 있던 어느 순간 갑자기 마치 아프지 않으셨던 것처럼 깨어나셨어요. 엄마는 저에게 입원할 때 가지고 온 가방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시고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확인을 해보니 평생을 일하지 않고서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이 돈이 여기에 있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된 일이야? 은주야, 이거 이제 네 돈이야. 엄마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유언장도 다 써놨으니 나중에 확인하고 이건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이랑 보험금으로 만든 돈이야. 처음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남긴 돈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내가 생활하면서 쓸 수는 없더라고. 좋은 기회로 투자를 하게 되었고 그 수익으로 다시 투자를 하고 또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었어. 거기다가 암 걸리면서 받았던 보험금이며 내가 너네 외할머니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재산까지 다 처분을 한 돈이란다. 부동산은 그냥 남겨둬야 할까 싶었는데 조금씩 처분을 했어. 아직 미처 처분하지 못한 건 너한테 상속을 해줄게. 엄마, 왜 그랬어? 아빠가 남긴 건 엄마 몫인데 그냥 쓰시지 그랬어.
엄마, 그러면 돈 있는데도 지금까지 평생 일하면서 생활을 한 거야? 은주야, 엄마는 네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사실 이혼을 했다고 하길래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네 얼굴을 보니 지금이 더 편안한 것 같다. 그래서 엄마는 마음 놓고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처음에는 그냥 생활비로 쓸까 생각도 했었지. 근데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자기 몫까지 널 든든하게 지켜주라고 했거든. 그래서 너를 위해서 남겨둔 거야. 엄마가 끝까지 네 곁에 있어주고 싶었는데 못해줘서 너무 미안해. 다른 건 몰라도 너랑 은우 생활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엄마는 이 짐을 덜고 싶었어.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 엄마의 노력을 알기 때문에 저는 엄마의 바람을 지켜드리고 싶었죠. 엄마는 통장과 서류들을 주셨어요. 천문학적인 금액을 상속받았다는 것에 놀라기도 했지만 정말 엄마와의 이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상속을 받았다는 것은 엄마의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들이 제 명의로 바뀌면서 시댁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이후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연락을 해와 어이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너네 엄마한테 재산 상속 받았다며? 너 그거 우리 아들이랑 나눠야 하는 거 아니니? 네? 아니, 그걸 왜 남편이랑 나누나요? 결혼을 유지하고 있어도 말도 안 되는데 저흰 이미 이혼도 했고 남인데요. 너네 결혼 생활하면서 진정으로 흘러간 돈이 있는 거 아니니? 그게 아니고서야 홀로 사는 너네 엄마가 어떻게 큰 돈을 벌어? 어디서 어떻게 아신 건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저는 당신이랑 얘기할 건 없을 것 같네요. 뭐? 너 재산 상속 받는다는 거 다 알고 있었지? 그래서 일부러 우리한테 정 떨어지라고 한 거 아니야? 이거 다 계산하고 한 일 아니냐고? 저기요, 아줌마. 고작 2만 원에 정 떨어지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친정의 돈이 흘러 들어가요? 세상에 2만 원 가지고도 그 난리를 피웠는데 어떻게 돈이 흘러갈 수나 있겠어요? 당신 목소리 듣는 것도 고역이니까 다신 전화하지 마세요. 그만 끊겠습니다. 시모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로 폭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돈은 원래 우리 아들 돈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결혼한 지 10년인데 재산도 반으로 나눠서 분할해 이혼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을 했죠. 심지어 상속받을 재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겼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소리까지 했답니다. 모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았어요.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전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아이 문제로 연락을 해왔던 전 남편은 결국 상속 때문에 전화를 한 것이었어요. 은엄마, 장모님께 상속 받았다며? 당신 이거 알고 있었어? 아니, 장모님은 그런 걸 나한테는 말도 안 해주시고. 병원 어디라고 했지? 장모님 얼굴 좀 뵈야 되겠네. 장모님? 무슨 장모님이야? 이혼한 마당에. 그리고 당신이 우리 엄마를 왜 봐? 거기다가 상속을 받든 말든 그건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닌 것 같은데? 헛소리 그만하고 아이 문제로 전화했으면 그것만 이야기해. 당신 예민해졌네. 어쨌든 당신이랑 10년 결혼 생활했는데 아무리 이혼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분할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엄마의 그 아들이 맞네. 어디 가서 상속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전화해 줄래? 우리 남남이고
이걸 당신이랑 나눠야 할 의무는 없어. 자꾸 이런 식으로 전화하면 더 이상 당신 전화도 받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전 남편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전화를 해왔지만 저는 대응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남편은 오히려 안달이 났는지 엄마 병원을 오겠다느니 아이들이랑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는 둥 속보이는 말을 하기 시작했죠. 이런 남편의 태도에 저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로도 저는 냉정하게 대했고 남편과 시모는 포기를 한 듯 보였습니다. 상속을 받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을 차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며 저와 은우의 행복을 빌어주시며 떠나셨답니다. 슬픔 속에 저는 장례를 치렀어요. 평소에 살고 있던 동네에서는 교류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없었는데 장례날에 동네 사람들이 여러 분 찾아오셨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을까 생각이 들던 찰나에 장례식장으로 찾아온 동네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에휴, 은우 엄마 힘내. 우리는 다 은우 엄마 편이야. 저번에 전 남편 어머니가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고. 네? 어머니가 무슨 얘기 하셨는데요? 아니, 은우 엄마 상속을 받았는데 그걸 나눠야 되는데 안 나눠줬다면서 원래 상속받을 재산이 많은데 그걸 숨겼다고 얼마나 얘기를 하던지 너무 황당하더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며느리가 속였네 어쨌네 하면서 얘기를 했던 모양이야. 처음에는 우리도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엄마 말이 어찌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던지. 아무튼 그런 말 할 때마다 엄청 따졌지.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는 몰랐어요. 아이고, 거기 아버지 아플 때 은우 엄마가 매일 가서 간병했잖아. 거기다가 그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놀러나 다니고 고생은 은우 엄마가 다 했지 뭐. 그거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어.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그래. 엄마가 그래도 은우 엄마 편하게 살라고 도와주셨네. 장례식에 오신 동네 사람들은 그동안의 고생을 알아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전부터 제가 고생하며 시댁일을 하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모가 가끔씩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이야기해주고 싶어도 남의 가정에 끼어드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혼 소식을 듣고 나서 잘 벗어났다 싶었는데 상속 얘기를 들으니 그 시모 속 좀 쓰리겠다 생각하셨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동안에 힘들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위로도 해주시면서 끝까지 장례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 혼자 장례를 진행해야 했는데 동네 분들이 도와주셔서 수월하게 장례를 진행해 볼 수 있었어요. 장례가 끝이 나고 저는 내 편이었을 것 같았던 시댁 식구들에게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을 얼굴만 알고 있었던 동네 사람들에게서 느끼다 보니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네에서 인맥으로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시부는 이후에 소문이 나게 되면서 결국 가게를 접어야 할 정도로 손님이 확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상속받은 재산을 나눠달라는 연락을 하지만 저는 남편의 이야기에 반응하지 않고 있어요. 혹시라도 저에게 소송을 할까 싶어서 알아보니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을 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특히나 남편과 이혼을 한 상황에서 상속을 받았고 재산 기여도에 아무런 지분이 없기 때문에 나눠줄 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남겨주신 재산으로 아이와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가끔씩 엄마가 생각이 날 때면 잠들어 계시는 곳으로 찾아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곤 한답니다. 아이도 이혼을 하고 나서 그전보다 훨씬 편안해지고 저 역시 생활에 스트레스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는 끝까지 저와 함께하지 못했다는 점을 너무나 미안해 하셨지만 엄마가 이렇게 재산을 남겨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힘들게 살았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모두 엄마와 아빠 덕분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저희 아이는 5대 독자예요. 아마 몇 대 독자라고 하면 지독하게 시집살이 하고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는 생각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사건들이 굵직하게 있긴 했어요. 저도 여기 사연을 들으면서 감동도 받고 같이 화도 냈는데 아마 제 사연도 그 기가 막힌 사연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사실 저는 결혼 전에 해외여행을 매년 갔었어요. 결혼에 대한 뜻도 없었고 평생 미혼으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었죠. 남편과의 만남 역시 여행 동호회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도 여행을 정말 좋아했는데 그게 바로 집안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로 여행을 좋아하게 된 거더라고요. 남편은 4대 독자였고 누나 한 명이 있었어요. 집안에서는 얼른 결혼을 하라며 성하였는데 그것 때문에 남편의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여행을 다니면서 저를 만나게 되었고 저에게 큰 호감이 생기게 되었다고 해요. 저도 남편이 싫지 않아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연애를 하다가 남편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진아, 저기 말이야.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이게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도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그게 너한테는 부담도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경오빠, 무슨 일 있어? 무슨 말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거야? 그냥 속 시원하게 말해봐. 무슨 일인데? 그게 사실은 나 4대 독자야. 알지? 근데 진짜 내가 4대 독자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에이, 뭐야. 오빠, 나랑 결혼하려고 했어? 아니 그래도 결혼할 수도 있지 않나? 지금? 벌써? 나는 오빠랑 연애하고 있지. 결혼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괜찮아. 남자친구가 4대 독자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다고. 그렇지? 그래도 혹시라도 결혼을 하고 싶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말하는 건데. 우리 그런 거 전혀 압박 없어. 그러니까 꼭 참고해. 알았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뜸을 들였어? 오빠 진짜 4대 독자야? 신기하다.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 없었는데. 저는 그냥 남편과 연애를 할 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일이었어요. 남자친구가 4대 독자면 어떻고 5대 독자면 어떠리 생각을 했죠. 그때만 하더라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연애 1년을 하고 나서 남편은 속으로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시부모님이 동네에 오시게 되었다며 괜찮으면 같이 밥이나 한번 먹자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는 그때는 정말 그렇구나 생각을 하고 가서 밥을 먹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우 오빠 여자친구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어머, 너무 예쁜 아가씨가 우리 아들 여자친구구나. 반가워요. 나는 경호 엄마예요. 이쪽은 경호 아빠. 반가워요. 경호가 한번 사진을 보여줬는데, 실물 보니까
실물이 더 예쁜 것 같네요. 경호랑 얼마나 만났죠? 아, 감사합니다. 저희 1년 정도 만났어요. 아유, 그렇구나. 경호 본가가 다른 지역인 거는 들었어요? 네네. 처음에 연애할 때 많이 들었어요. 엄마, 수진이 나 4대 독자인 것도 다 알아. 아, 그거? 아유, 그건 정말 신경 안 써도 돼요. 4대 독자 그런 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지 뭐. 혹시나 신경 쓰이는 거 있으면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처음 식사 자리에서 뵙게 된 시부모님은 인자하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한 식사 자리였지만 두 분을 뵈니 뭔가 결혼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던 이유도 바로 저의 집안 때문이었는데요. 저는 장남의 딸로 태어났는데 저희 집이 딸 부잣집이었거든요. 엄마가 아들을 낳으시려고 노력을 하셨지만 결국 딸만 5을 낳아서 고된 시집살이를 해왔기 때문에 결혼의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었어요. 여기에 남자친구가 4대 독자라고 하니 더 신경이 쓰였었죠. 근데 시부모님께서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으셨답니다.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가족은 어떻게 돼요? 아, 저는 부모님이랑 언니 둘, 동생 둘 이렇게 5자매예요. 저희 딸 부잣집이에요. 아유, 어머, 너무 좋겠다. 나는 가족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몸이 좀 약해서 둘로 끝이 나긴 했지만 가능만 했다면 더 낳고 싶었거든. 부모님이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맞아. 우리도 딸 한 명만 더 낳아보자 생각했었잖아, 여보. 수진이 부모님은 너무 좋겠어. 이렇게 이쁜 딸이 5이나 있으니. 만나 뵈었던 시부모님은 너무나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셨지만 나중에 남편에게 들었을 때에는 시모가 고된 시집살이를 정말 많이 경험했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3대 독자의 며느리였기 때문에 시누이를 낳고 나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감도 많이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는 나중에 자신이 시어머니가 되었을 때에는 절대 며느리에게 압박을 주면 안 되겠다고 다짐을 하셨다고 해요. 특히나 아들이 4대 독자라 이 사실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할까 싶어서 걱정이 정말 많으셨답니다. 저는 오히려 시부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어요.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에도 시부모님은 저에게 정말 고맙다며 이야기를 해 주셨죠. 수진아, 정말 고마워. 사실 나는 우리 아들이 결혼할 수나 있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 주변에서 4대 독자니 뭐니 이런 말 해도 하나도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다 알아서 정리해 줄 테니까 부담 갖지 마렴. 어머님, 저는 어머님, 아버님이 좋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아직은 부족한 거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지만 그래도 같이 의지해서 잘 살 수 있을 거야. 시부모님은 결혼을 허락받는 날까지도 부족한 당신의 아들을 받아주어 고맙다는 이야기를 꼭 하셨어요. 시부모님의 따뜻한 마음에 저 역시 행복하게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모두의 축복 속에서도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누나,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는 저를 처음 볼 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특히나 시어머님이 저를 너무나 아끼고 애정하자 더욱더 싫어하는 티가 났었죠. 수진아, 이거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결혼 선물이야. 부담 없이 받아줬으면 좋겠다.
보니까 이런 주얼리 종류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한번 골라봤어. 어때? 마음에 드니? 어머, 어머님, 너무 예뻐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아휴, 네가 좋다니 나도 너무 기쁘구나. 나중에 며느리 생기면 꼭 해줘야 되겠다 생각했거든. 잘 봐달라는 선물이야. 엄마, 나한테는 뭐 없어? 아니, 왜 아직 가족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선물을 줘? 이것만 받고 진짜 가족 안 되면 어쩌려고? 그때 되면 다시 돌려달라고 할 거야? 예, 너는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아니, 그렇잖아. 아직 식장 잡은 것도 아닌데. 그런 건 나부터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너 결혼하면 알아서 호련히 다 챙겨줄까? 수진아, 미안하다. 얘가 아직 이렇게 철이 없어요. 신우이의 행동에 시모는 당황스러워 하셨지만 사실 저는 딸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별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질투를 할 수도 있겠거니 생각을 하고 넘어갔었죠. 오히려 시댁 식구들이 신우의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하니까 저도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어차피 신우이는 결혼을 해서도 자주 보는 게 아닐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도 했었죠. 수진아, 미안해. 누나가 원래 질투가 좀 있어. 내가 4대 독자라서 친척들이 엄청 나한테만 잘해줬었거든. 그래서 그런가? 누나가 좀 서운한 마음이 들면 자꾸만 저렇게 삐딱하게 말하더라고. 그냥 기분 나쁘면 화내도 괜찮아. 다 이해해줄게. 에이, 무슨 저런 걸로 화내.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다음에 그러지 않게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게. 엄마 아빠도 엄청 화나셨더라고. 남편의 집안이 워낙 장손, 독자 위주였기 때문에 아마 모든 친인척들이 남편만 우쭈쭈 하면서 위해줬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누이는 자라면서 차별을 많이 받았었고 그런 것들이 저에게도 이어졌던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런 시누이가 약간 안쓰럽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결혼식 날에도 신우의 질투는 끝이 나지 않았어요. 당연 저와 남편이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저에게 칭찬을 해주었지만 그것마저도 신우이는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거죠. 어머, 수진아. 아유, 정말 천사가 따로 없다. 어쩜 이렇게 드레스가 잘 어울리니? 이렇게 예쁜 신부는 내가 평생 처음 봤네. 아이,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님도 너무 아름다우세요. 제가 본 어머님 중에 제일 예쁘신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보기에도 그렇다. 우리 수진이는 두 번째로 이쁘지. 엄마, 아빠, 뭐해? 아, 왜 이렇게 주책이야? 이게 뭐가 이뻐? 신부가 그냥 다 이쁜 거지. 올케는 왜 화장을 그렇게 했어? 얼굴이 다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 예. 아니, 예쁘기만 한데, 너 왜 그래? 자꾸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식만 끝나고 집에 가. 아, 왜 그러는 거야? 결혼식 날에도 신우의 말에 저는 살짝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바로 시부모님과 남편이 화를 내준 덕분에 그대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신우이는 결혼식 날 혼이 난 것이 화가 났는지 식만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가버렸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종종 시댁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되면 정말 웃지 못할 일도 많이 있었답니다. 수진아,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TV 보고 있어. TV 보는 게 불편하면, 저기 경호 썼던 방에 들어가서 쉬어도 괜찮아. 아니다, 경호야. 수진이 데리고 너 방에 들어가서 있어. 밥 다 차려지면 부를게. 그래, 수진아. 우리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있으렴. 원래 밥성은
나랑 엄마가 차리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얼씨구, 엄마, 아빠.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이런 건 며느리가 하는 거야. 옳게, 지금 뭐 해? 아무리 엄마랑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해도 와서 싹싹하게 먼저 싹 차려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얘, 너 왜 그러는 거야? 너 나 도와줘. 너는 어찌 된 게 살면서 한 번 밥상 차리는 걸 안 도와주니? 엄마는 왜 자꾸 나한테만 그래?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내가 형님인데 해야 되는 거야? 형님이고 동생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너는 한 번을 도와줬어야 내가 인정이나 해주지. 수진이 오기 전에는 밥상에 숟가락 한 번 올리지도 않았으면서 왜 자꾸 네가 생색이야? 수진이도 있는데 창피하게 이럴래? 시부모님은 저를 어떻게든 가만히 있게 하시려고 노력하셨고, 시누이는 어떻게든 나에게 일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죠.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기도 했지만, 항상 시누이가 먼저 화를 내고 나가버리면서 상황은 끝이 나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시어머니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셨어요. 아이고, 수진아. 너무 미안하다. 좋은 날에 분위기가 이렇게 되다니. 내가 참석 안 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굳이 또 와서 이러네. 괜찮아요, 어머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형님도 갑자기 새 식구 들어오고 그래서 마음이 그러실 수도 있으니 이해해요. 이해해주니 고맙다. 좋아하는 거 많이 했으니까 배부르게 먹고 가렴. 어머님께서는 혹시라도 시누이가 다음에 만나면 또 꼬투리를 잡을까 싶어서 시댁 행사가 있는 날에는 참석하지 말라고도 해보았지만 이상하게 시누이는 기분 나빠하면서도 모든 행사에 참석을 했어요. 남편 또한 결혼 전에는 매번 빠지던 가족 식사 자리를 제가 오고 나서는 꾸준히 참석하는 게 더 괘씸하다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부모님과 남편이 저를 대신해서 시누이의 행동을 제재시키고는 있었지만 사실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까 걱정이 되기도 했죠. 그렇게 시누이와의 어색한 관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결혼 1년이 지나고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임신을 한 후에는 정말 시부모님과 남편이 마치 저를 보물 대하듯이 대해주셨답니다. 그러면서 시누이의 질투는 극에 달하게 되었어요. 수진아, 요즘 몸은 힘들지 않니? 임신하면 자주 졸리고 피곤하고 그럴 텐데 우리 식사 자리도 이제 좀 줄이자. 아니에요. 저 어머니 음식 먹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원래 입맛이 정말 없는데 어머니 음식 먹으면 밥 한 그릇 다 먹게 되더라고요. 에휴, 그러니? 내가 잘 먹는 거 챙겨줄게. 이렇게 모이려고 하면 사실 힘들 수도 있잖아. 필요한 반찬 얼마든지 챙겨줄 테니까 말만 해. 나도 임신했을 때 정말 몸도 무겁고 힘들었거든. 아무리 편한 집이라고 해도 이게 몸이 힘드니까 불편하기도 했어. 경호가 정말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 네, 엄마. 저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도 사실 임신한 사람이 제일 힘드니까 더 노력해야죠.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 저 여린 몸에 아이까지 베고 있으니. 아이고, 힘들면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네, 감사해요, 어머님. 지금은 정말 괜찮아요. 이렇게 잔뜩 사랑받으면 힘든하고 좋아요. 참나, 누가 보면 임신 혼자만 하는 줄 알겠네. 네? 아니, 결혼하고 임신하는 건 다 하는 건데. 아니, 왜 이렇게 호들갑인지 모르겠네. 그만해. 엄마, 엄마도 좀 그만해. 이거 너무 유난이야. 아이 임신했다고 이 정도면 나중에 낳고 나면 아예 목마 태우고 다니겠소? 너
그만하라고 했지? 자꾸 그런 소리 할 거면 식사 자리 참석 안 하는 게 좋겠다. 엄마, 진짜 너무한다. 안 그래도 가려고 했어. 시누이는 시댁 식구들이 모두 임신한 저의 건강만을 챙기자 정말 싫어하는 눈치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부모님이 시누이에게 잘 해주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어요. 시부모님은 남편이 결혼하면서 혹시라도 시누이가 우울해할까 싶어 타고 다니던 자동차도 바꿔주고 사고 싶어 하던 명품백도 사주기도 했죠. 거기다가 시누이랑만 여행도 여러 번 다녀오기도 했어요. 그렇게 챙겨줬음에도 시누이의 질투는 끝이 나지 않았어요. 이거 경호 몰래 너만 써. 알았지? 화장품을 사도 좋고 맛있는 거 먹어도 좋고 옷을 사도 좋아. 오로지 널 위해서만 쓰라고 주는 거야. 경호한테는 100원도 나눠주면 안 된다. 알겠지? 어머님, 너무 감동이에요. 그래도 어머님이 저번에 주신 용돈도 저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러니 더 주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야. 그거 아직 안 썼으면 이것도 같이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써. 그러라고 내가 너한테 주는 거니까 나한테 어디 썼다고 말 안 해도 된다. 그냥 너한테 주고 끝이야. 알겠지? 부담 갖지 말고. 엄마, 나도 줘. 나도 몰래 용돈 챙겨주라고. 아니, 왜 옳게만 줘? 나도 사람인데, 나도 챙겨줘야지. 너는 이미 엄마 아빠 카드 잘 쓰고 있잖아. 거기다가 며칠 전에 용돈도 챙겨줬는데 지금 또 주라고? 에이, 엄마, 이걸 내가 몰랐으면 넘어가겠지만, 올케가 받는 걸 받는데, 나도 받아야지. 에휴, 나중에 챙겨줄게. 지금 줘. 왜 나는 안 챙겨주냐고. 경수가, 이건 수진이가 임신해가지고 일도 안 하고 있어서 편하게 쓰라고 주는 거야. 다른 의미로 준 게 아니라 편하게 생활비로 쓰라고 주는 거라고. 임신? 임신 그거 그냥 아무나 다 하는 건데. 아, 왜 이렇게 해주냐고. 솔직히 올케는 이혼하면 남이지만 나는 가족인데. 시누이는 매번 제가 용돈을 받을 때마다 나타나서 시어머님께 자신도 용돈을 달라고 조르기도 했어요. 시누이의 질투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죠. 이후에 아이가 5대 독자 아들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는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온 친척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답니다. 시댁 식구들은 복덩이가 들어왔다면서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시모 역시 아들, 딸 상관없다며 항상 이야기를 해오셨지만 아들이라고 하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필요한 거 없니? 나중에 출산하고 나면 회복할 때까지는 쉬어야 하니까 필요한 거 말하면 내가 준비를 해볼게. 아니다. 이걸로 필요한 거 다 사렴. 어머님, 너무 많아요. 매번 보실 때마다 용돈 자꾸만 챙겨주셔가지고 그것만으로도 필요한 거 다 살 수 있어요. 이건 그냥 넣어두세요. 그래도 첫 손주인데 좋은 걸로 해주고 싶어서 그래. 아, 그리고 산후조리원은 내가 알아보고 예약을 해뒀어. 저번에 경호한테 물어보니까 좋다고 한 곳이 있더라고. 그래서 예약했으니까 산후조리 걱정하지 말거라. 산후조리원 나오고 나서도 2달 동안은 도우미 이모님이 오실 거야.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챙겨야 하는 건데 어머님 덕분에 제가 챙길 게 없네요. 아이고, 내가 출산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가 필요한지를 몰라서 준비를 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엄마 취향이 있으니 아이 물품은 알아서 골라보렴. 시어머님은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하시면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 덕분에 저도 행복하게
임신 기간을 거치고 출산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출산을 하고 나서 사실 시부모님이 가장 먼저 달려오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찾아오시지 않더라고요. 궁금해서 물어보니 혹시라도 내가 불편할까 신경이 쓰일까봐 나중에 아이까지 잘 크고 나서 100일 정도에 오시겠다며 이야기를 하신 상태셨어요. 덕분에 저는 산후조리원까지 무사히 다녀오게 되었답니다. 아이가 100일이 되어가면서 종종 영상통화도 하고 편하게 오시라 이야기도 했었죠. 어머님, 아버님, 저 이제 집에 왔고 이제는 집으로 오셔서 아기 보셔도 돼요. 저 괜찮아요. 아니다. 우리가 한 번 가면 계속 있고 싶어질 것 같아. 몸은 좀 괜찮니?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요즘은 산후 마사지도 많이 받는다고 하던데 10회 정도 예약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마사지요? 아유, 어머님, 너무 신경 많이 쓰시는 거 아니세요? 출산하면 온몸이 다 약해지니까 더 조심해야 돼. 마사지 받으면 그래도 좀 괜찮다고 하더라고. 수진이만 괜찮다면 내가 마사지 예약해주고 싶은데 괜찮니? 어머님, 제가 이걸 어떻게 다 보답을 해드려야 할지. 감사해요, 진짜. 신경도 제일 많이 써주시고. 보답은 무슨? 수진이가 우리 집에 온 순간부터 가족이지. 무엇보다 건강한 게 제일이니까 푹 쉬고. 시부모님은 제가 전화를 하기 전까지는 저에게 전화 한 번을 하시진 않으셨어요. 남편에게는 자주 전화를 해서 아이와 저의 안부를 물어보셨지만 혹시라도 저에게 전화하는 것이 불편할까 생각하셨는지 전화도 하지 않으셨답니다. 거기다가 시댁 친인척들에게도 집으로 찾아오지 않도록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정말 시부모님께 감사했죠. 이런 감사한 마음을 담아 작게 시댁 가족들끼리 모여 100일 파티를 하기로 했답니다. 100일이 되고 시댁 식구들을 초대하자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함께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어머, 아니 언제 이렇게 음식을 다 준비했어? 음식 준비하지 말라니까. 고생했겠다. 정말 아이도 보느라 바쁜데. 엄마, 이거 내가 거의 다 한 거야. 아유, 그래. 그렇게 해야지. 고생 많았다. 아이가 100일이라니 정말 고생 많았어, 너희. 며느라, 정말 고생했다. 아이가 밤낮 없이 깨어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니? 몸은 좀 괜찮고? 네, 아버님, 어머님. 아버님, 어머님 덕분에 제가 건강하게 잘 회복하고 있어요. 이거 하는데 뭘 얼마나 걸린다고 이 난리야? 옳게, 그렇죠? 이거 다 경호가 했을 텐데. 경호가 고생했네 뭐. 그렇죠. 앉아서 좀 드셔보세요. 이거 간이 왜 이래? 옳게, 이거 간 안 봤어요? 출산하더니 입맛이 영 맛이 갔나 본데? 간이 뭐가 어때서? 내 입맛에는 딱이다, 수진아. 그래, 이 정도면 요리사인데 뭐가 간이 이상하다는 거냐? 시누이는 음식 맛을 탓하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툴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부모님과 남편은 시누이의 이런 태도에 화를 내면서 제지를 시켜주셨죠. 밥을 다 먹고 나서 시어머님은 가방에서 티켓 하나를 건네주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거 여행 티켓인데 크루즈 여행 티켓이야. 내가 일자는 다 오픈을 해둔 상태이고 전화해서 탑승자 이름이랑 날짜만 정해주면 되거든. 이거 우리 5대 독자 난 기념으로 주는 선물이다. 내가 5대 독자 이런 거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수진이 장한 일했으니 상 한번 주고 싶어서.
네? 크루즈 여행이요? 아, 어머님, 너무 과분한 상이에요. 수진아, 결혼 전에는 매 정말 빠짐없이 여행 다니면서 즐기고 다녔잖니. 근데 결혼하고 나니 시간도 안 되고 출산도 해서 아마 여행을 자유롭게 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로 다녀오라고 주는 거야. 너무 감사해요. 근데 아직 아이가 어려가지고. 아이 걱정은 하지 마라. 내가 봐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기간까지 이모님 붙여서 봐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전혀 걱정하지 말고 경호랑 같이 다녀와. 시부모님은 제가 5대 독자를 낳아서 선물로 초호화 크루즈 여행 티켓을 주셨어요. 저희는 모두 놀랐고 그 후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정말 많았었죠. 고민 끝에 날짜를 결정하고 전화를 해보니 이미 예약도 되어 있고 출발을 한 상황이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고 시모는 티켓이 잘못된 거 아니냐며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저도 남편도 시부모님도 영문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티켓 도용 신고를 해주셨죠? 예약하신 분이랑 연결을 해봤는데 이분도 양도를 받으신 거더라고요. 박경숙 씨 아시나요? 네, 저희 신우예요. 아, 참. 박경숙 씨가 예약을 하시고 난 후에 바로 양도를 내서 사용을 하셨다고 하시네요. 박경숙 씨가 정황을 아실 것 같은데 혹시 연락이 안 되시나요? 알고 봤더니 티켓 도용을 한 것이 아니라 신우이가 저희 티켓을 가지고 가서 사용을 했던 것이었어요. 너무나 황당해서 시댁 식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니 시부모님은 당장이라도 뛰어갈 것처럼 화가 잔뜩 나셨답니다. 그리고 신우이에게 연락을 해보았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죠. 시댁 식구들이 잠수를 탄 것이라며 이야기를 하면서 며칠이 지나고 난 후에 응급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신우이가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것이었죠. 다들 깜짝 놀라서 응급실로 향하니 그곳에서 신우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화를 누른 채 신우이에게 다가가 영문을 물었어요. 경수가, 네가 수진이 크루즈 티켓 사용했니? 엄마. 그게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쓰려고 한 게 아니야? 그럼 뭔데? 네가 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너 양도를 해? 그 돈이 필요해서 이렇게 훔친 거야? 엄마, 훔친 게 아니라 그냥 살짝 쓴 거야. 그게 그거지. 정말 왜 이러는 거야? 거기다가 응급실에는 왜 온 거고? 그게 사실은 나 성형하려고 했어. 근데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갑자기 쇼크가 와가지고. 뭐? 성형? 아니 왜 갑자기 성형이야? 그냥 엄마가 자꾸만 얘만 신경 쓰는데 나는 우울하고 자신도 없고 그래서 하려고 했어. 나 참. 아니 어른이 돼가지고 동생 와이프가 임신을 했다는데 그것도 이해를 못 해주는 거니? 그렇습니다. 신우이는 크루즈 티켓을 본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내서 얻은 자금을 가지고 성형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크루즈 여행 일정에 맞춰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빠르게 진행을 하려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죠. 시댁 식구들은 전부 기가 막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상황이 너무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신우이는 끝까지 뻔뻔했고 시부모님은 그런 신우이의 태도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아니, 엄마랑 아빠는 맨날 나는 안 챙기고 남은 쟤만 챙기니까 그렇지.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네가 우울할까봐 차도 바꿔주고 여행도 같이 가고 거기다가 용돈도 수진이 받는 것만큼 같이 받아왔잖아. 근데 어떻게 너만 안 챙겼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 엄마가 언제나 생각해서 챙겨줬어. 누나 진짜 나이를 어디로 먹은 거야? 정말 내가 수진이 보기 창피해서. 내가 뭘?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다들 나한테만 그래? 신우이는 끝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부모님과 남편은 이런 신우이의 태도를 전혀 받아주지 않았죠. 올케가 이야기해봐. 엄마가 차별한 거 아니야? 그리고 올케는 왜 다 받아먹기만 해? 엄마가 챙겨줘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게 한 번을 거절하질 않아? 공짜로 주니까 다 챙겨야겠다 생각한 거야? 형님, 말이 너무 지나치세요. 형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거절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공짜라고 해서 그냥 다 받았던 거 아니에요. 어머, 얘가 정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수진아, 미안하다. 얘가 많이 정신이 없나 보다. 내 정신이 왜? 나 정신 멀쩡해? 올케, 생각을 해봐. 올케는 딸만 있으니까 모르나? 우리 집은 아들이 있어서 이렇게 차별하는데 며느리랑 딸도 이렇게 차별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지 않아? 형님, 어머님 차별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것 봐. 가해자는 자신이 한 행동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른다니까. 차별을 안 당해보니까 모르는 거지. 형님, 그런 거 아니에요. 경숙이 너 계속 그런 이야기 할 거면 앞으로 시댁 행사 절대 참석하지 말아라. 네가 차별을 한다고 하니 내가 정말 할 말이 없구나. 그렇게 네가 외롭고 우울할까 봐 챙겨줬는데도 너는 내 노력을 하나도 봐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차별이라 생각을 했으면 지금까지 엄마한테 받았던 것들 다 정리해라. 그래야 진정한 차별 아니니? 네가 원하는 게 차별이면 그렇게 하자꾸나. 엄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면 뭐야? 우리 집에 새 식구가 들어왔으니 적응하려면 당연히 어렵고 힘드니까 내가 좀 더 신경 쓴 건 맞지. 그렇지만 정말 차별을 했다면 너에게 해준 그것들은 다 뭐니? 엄마는 정말 너무나 실망이다. 신우이는 그동안 저에게 잘해주는 것을 핑계로 어머님과 아버님께 여러 번 자금 지원도 받으셨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다가 신우이는 질투에 눈이 멀어 해서는 심한 일까지 해버리고 만 것이었죠. 시어머님은 그날 신우이에게 지금껏 해주었던 것들을 다시 다 되돌려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신우이는 시부모님이 이렇게까지 선언하자 더 이상의 괴롭힘을 멈췄어요. 그날 이후로 신우이는 가족 행사에 참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우이가 알아서 참석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시부모님이 강제로 참석을 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당신한테 면목이 없다. 누나가 이렇게까지 할 줄이야. 생각조차 못했네. 그러게. 형님 진짜 깜짝 놀랐어. 그래도 말이라도 해주시지. 그니까 말이야. 아휴, 앞으로 누나는 못 보고 살겠다. 벌써 몇 해가 지났지만 신우이와는 연락을 끊고 살고 있답니다. 아이가 이제는 어느덧 5살이 되었는데요.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헛웃음이 절로 나온답니다. 시부모님은 여전히 저에게 잘 대해주시고 계세요. 아이가 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은 여전히 저를 먼저 챙겨주세요. 신우의 질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정도가 지나친 게 아닌가 싶어요.
저희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